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가 폭등을 하죠. 저번 시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죠. 첫 번째는 공급 억제 정책을 실시하더라. 공급 억제 정책을 왜 실시하나요? 첫 번째는 부동산으로 이익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 억제 정책을 실시하죠. 불로소득이라면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상품이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급자는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이익을 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면 폭등을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고,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냐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어머니라서 신처럼 뭐 생각하냐는 거예요. 다 인간을 위해서 이용하라고 만드는 게 물질이지.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도시 재생 사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옛것을 지향하죠. 반문명적이죠. 문명 발전을 죄악시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에 공급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폭동한다냐요?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더라. 다주택자는 임대주택의 공급자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다주택자는 구매력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주택을 공급해 주죠. 그리고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임대료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가격은 하락한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 하락 요인이다. 주택 가격 하락 요인이 다주택자를 제약시하니까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확인했죠. 그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되겠죠. 규제 지역의 완화. 문제는 주택 가격 폭등의 원인이 자신임을 모르고 자기 잘못된 생각 때문인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생각, 또 좌파 세력의 생각인 거죠. 원인을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투기 세력의 바로로 규정하고 핀셋 규제를 넘어 전국을 규제지대로 묶는 반시장적 폭거를 자행했다. 무고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였으니 일종의 무고죄를 지은 것이다. 아니 자기가 범죄자인데 주범인데 엉뚱한 사람에게 그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임대료 폭등도 마찬가지고.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격이다. 일반 국민들을 협박하고 일반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며 자유를 박탈하니 강도가 대통령이 된 셈이다. 그래요. 1987년 이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자기 소임을 다하자 스스로 퇴장을 하죠. 그러면서 정치적 자유를 그래요. 정치적 자유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의 자유는 늘어났냐는 거예요. 1987년 이후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유는 두 가지가 있다. 생활상의 자유가 있고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다. 절대 다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활상의 자유이다. 생활상의 자유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경제활동의 자유이다. 자유가 감소했나요? 증가했나요? 일반 국민들의 자유. 크게 감소했다는 거예요. 왜?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집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자기 집을 재건축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사고 파는데 허가받게 하고, 그러면 되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나요? 국민들 상대로 협박을 하죠.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을 투기 세력이라고, 자기네들이 주범이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문재인은 노무현의 특정 지역 규제를 넘어 전국을 규제지대로 묶는 반시장적 폭거를 자행했다.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 금무망처럼 전국을 덮으면서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주택매매를 제한하는 것도 생활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주택매매를 제한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 역시 침해당하게 된다. 사실이잖아요. 한국헌법에는 거주 이전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에 명시해놨죠. 주택거리를 자유롭게 해놔야지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운 그래요. 주택거래의 자유를 제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거주 이전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헌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시해놨잖아요. 소유한 주택을 사고 파는 행위는 폭등 주범인 문재인의 개똥철학에 입각해 규제하였으니 이는 근대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근대국가라는 거예요. 왜 근대국가가 좀 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뭐 대통령제를 선택하면 근대국가이고 뭐 내각제를 선택하면 근대국가가 아니냐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왕실이 있으면 근대국가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헌 군주제라면서 근대국가 수집한 나라도 많다는 거예요. 영국과 같은 나라는 그렇잖아요. 정치 제도에 있는 게 아니다. 뭐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 그게 이제 근대국가의 성립 요건 중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한국은 근대국가잖아요. 근대국가의 기본 틀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헌법적이죠. 한국은 근대국가잖아요.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에 2020년 6월 17일에 권리를 침해당한 이들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장악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백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공공복리를 핑계로 합헌 또는 기각했다. 심각한 자유의 침해죠. 생활상의 자유의 침해는. 근대국가에서는 용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합헌 또는 기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문제인 거예요. 한국이 지금. 근대국가가 뭔지도 모르고 한국인들 대부분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함부로 자유박탈은 엄격해야 되는데 자유박탈을 그냥 용인해버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과 임대료 폭등에는 헌법재판소의 책임도 크다. 노무현 정부 때 반시장적 부동산 관련법을 모조리 위헌으로 폐기하였으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공급에 집중하였을 것이며 다주택자가 또 늘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구사 정부는 보장했잖아요. 근데 1987년 이후 계속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냐는 거예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자유를 강조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침해하지 마라. 결과를 봐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지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그 자유의 중요성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단숨에 완전히 폐기하지는 못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처럼 완화하는 데 그쳤다. 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부동산 부동산 폭동이죠 완전히. 막 자유를 막 함부로 박탈하고 이런 협박하고 이러니까 부동산 폭동을 일으키니 부동산 보안법이라도 제정해야 할 판국이었지만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 불가능했다. 그렇죠. 윤석열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해서 해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금리가 급등하여 공식에 따라 주택가격은 안정을 넘어 폭락한 상태였다. 규제를 모조리 해제하고 어떻게든 공급에 집중했어야 하는데 윤석열 씨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한국의 지도층 인사들은 노무현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에 세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혹시 그 규제를 풀면 부동산 가격 올라갈까봐 해제를 못하죠. 그 말은 뭔가요? 지도자들이 노무현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에 다 세뇌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올라가겠어요? 금리가 급등한 상태에서. 그냥 규제 다 해제하고 열심히 공급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금리도 너무 지나치게 올렸죠. 어느 정도 정상화하고 사실은 그 부동산 공급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끊임없이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0년, 20년 지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해결은 할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니까.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한국 그 정부들은 누가 집권하든 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게 잘한 거라 생각하고 못한 거면 떨어지면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지지를 받냐는 거예요. 이명박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지지가 많이 떨어졌죠. 이명박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박근혜는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했잖아요. 이당과 비교할 때. 윤석열도 어떤가요? 아니,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 졌잖아요. 가격 상승이나 하락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지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뭐 하락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피해자만 대량으로 양산하고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 번영기였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 안 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공급에 집중하고 다주택자를 제약시하지 않으면서 군사정부 내내 폭등해도 서민들은 누구나 쉽지는 않죠. 주택이 워낙 고가니까. 근데 하여튼 열심히 살면 서울 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거주비도 낮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규제를 다 풀었다가 혹시라도 집값이 다시 오르면 국민들이 비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물론 보는 국민도 있겠죠. 좌파 국민과 우파 국민이 있다 했죠.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다르다. 우파 국민들은 오르거나 빠지거나 신경 안 쓴다. 문제 해결하기를 바란다. 좌파 국민들은 하락시키는 거를 성과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성과로 보겠죠. 맨날 어떻게든 부동산 하락시키는 그 노래 부르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파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이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이명박도 압도적으로 이기고
우파 국민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가 안 빠지죠. 맨날 좌파 인사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집값 떨어뜨려야 된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 지지 세력이 완전히 다른데 생각과 감정이 정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뭐 인간의 욕구나 뭐 욕망 뭐 크게 큰 차이가 없더라도 다 올랐으면 안 올라간다. 올라가봤자 얼마나 더 올라가겠는가. 안 올라가는 이유는 국제적인 경제 위기로 인한 심리 위축일 수도 있고 금리 급등일 수도 있다. 다 올랐을 때 빨리빨리 대량으로 공급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다. 그렇죠. 실상 올라도 상관없다. 주택가격이 폭등하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말은 망상이다. 오를 일도 없지만 사실은 올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기간 내내 번영기였고 대부분의 기간주택은 상승했을 것이다.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예요. 번영기 때 무슨 주택가격이 빠지냐는 거예요. 지나치게 공급하지 않는 이상은 뭐 스케줄 다 공급 계획을 잡아놓고 개발 재건축 계획을 잡아놓고 그냥 그 개발 순서만 정해서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꾸준히 공급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 군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철회되지 않았다. 철회되지 않았죠.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가격 때문이야, 폭등 때문이 아니라 자유의 박탈과 재산 침탈 때문이었다. 우파 국민들은 자유로운 경제를 중시하죠. 자유를 중시하고 재산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파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심판하는 거죠. 자유를 박탈했어? 재산 침탈했어? 가만 안 있겠어? 그러면서 정권이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얘기해줬잖아요. 너희가 잘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당 소속 인사들은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명박도 그렇고 그런 게 아니다. 당 지지율을 올려주는 집단은 따로 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잘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군사정부에 대한 지지가 철회된 적이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군사정부를 장기간 집권해서 산업화에 성공한 거지. 그 좌파 인사들이 맨날 거짓말 하잖아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민주화를 원했는데 나쁜 놈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군사정부는 선거에서 무적이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선거에서 패해서 퇴장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노태우가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이게 다 국민들이 지지를 못 받아요. 선거에서 다 이겼는데. 백전백승이었는데. 자기들이 소임을 다했다 생각하고 이제 김영삼한테 권력을 이양하면서 스스로 퇴장했던 거죠. 그 사실이죠. 역사에도 없는 사실을 지어서 얘기하면 어떤가요? 그 역사 날 좋은 거죠. 민중의 힘으로 몰아냈다.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에서는. 역사적 사실은 스스로 물러났다. 자기들이 소임을 다했다 생각하고. 그게 한국의 역사적 사실이라 진실이죠. 그거는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요. 한 번도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데 민중은 누구를 지지했나요? 군사정부를 지지했던 거죠.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인들의 가장 큰 꿈은 뭔가요? 민주화 이런 거 몰랐다는 거예요. 1946년에 하지가 실시해서 알았지. 그렇다 해서 민주화가 가장 큰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기간
우리는 일본처럼 근대국가 수립을 못해서 식민지가 됐지. 근대국가 수립이 원래 한국인들이 가장 큰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이해해야지. 절대다수 국민들이 왜 군사정부를 지지했느냐.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민주화에 대한 생각도 있었겠지만 우선순위가 민주화가 아니었다. 한국 국민들의 오래된 꿈은 근대국가 수립이었다. 거짓말이 아니다. 지식인들은 알았겠지만 일본이 팽망했을 때 민주화 아는 사람 별로 없었다. 70%는 글자를 읽지도 못했고 경험상으로 조선 왕실이 지배하던 고대 국가와 조선 총독부가 지배했던 근대국가 둘밖에 몰랐는데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게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장기간 지속됐던 거예요. 재건축 규제 완화. 반문명적 인사인 문재인은 서울의 개발을 원천 봉쇄했다. 그렇죠. 주거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형태의 주택이 개발되면 기존의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 그 주거 문명이 발전하려면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수고 짓는 과정에서 주거 문명이 꼽히는 것이다. 구사정부는 이러한 원리를 잘 알았기에 초가집 판자집을 모조리 부수고 아파트로 대체한 것이다. 물론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부수고 짓는 과정을 문명한 과정으로 보지 않고 불법적 투기라고 생각했다. 인식이 완전히 다르죠. 반문명적 인사이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릴 적 추억이 나는 초가집 판잣집이 좋아. 근데 절대 다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더 좋은 주택인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거 문명의 발전은 어떻게 발전하나요? 주거 문명은 어떻게 발전하나요?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1분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수백 년 전은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60년대에 초가집 있고 70년대 판잣집이 있는데 어떻게 사라졌을까? 맞아. 부수고 지었어. 1분만 생각하면 금방 안다는 거예요. 주거 문명의 발전은 부수고 지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거 문명이 발전할 것을 두려워한 문재인은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하여 기존의 집을 고쳐 쓰는 정책을 실시했다. 굉장히 과거지향적이고 어떤가요? 반문명적이죠. 이조차도 하기 싫었지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망을 완전히 억누를 수 없기에 실시한 조치였다. 그렇죠 뭐.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당처럼 과거지향적이진 않잖아요. 더 좋은 주택에 살고 싶어. 아파트에 살고 싶어. 좀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 다르다는 거예요. 문재인은 재개발도 막고 재건축도 막아야 했다. 그리하여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하여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고자 했다. 사실이죠 뭐. 윤석열은 취임 후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낮추고 제초안의 면제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재건축 기준을 완화했다. 제초안과 같은 약탈제 법률과 안전진단을 즉각 폐지하고 용적률과 총수 규제를 완화하여 서울을 초현대적 문명구치로 거듭나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죠. 그러하지 못했다.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으니 재건축 규제를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었다. 제초안 같은 거 폐기하려면 입법부를 장악해야 되는데 그래요. 장악하지 못했으니 갈 수 없는 거죠 뭐. 윤석열이 책임은 아니죠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방해로 초과이익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데 그쳤다. 그래요. 그냥 완화시키는 정도에 그쳤죠. 어쨌든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하지만 안전진단과 같은 기준은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했어야 했다. 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가능하니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했다. 자기 집을 부수고 새로 짓건 정부가 왜 간섭한단 말인가? 미국이나 일본 자유와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유럽과 같은 근대국가의 그러한 기준 같은 것은 없다.
한국인들은 안전진단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내 집은 50년 쓸 수 있어도 10년 살고 내가 부수고 싶으면 부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문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경제도 도움이 되겠죠. 전 세계에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든 스마트폰이든 고장날 때까지 써야 된다는 법이 있냐는 거예요.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지. 집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거 못 쓸 때까지 집을 써야 된다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심각한 자유침해라는 거예요. 내 집 내가 부수고 싶으면 부수는 거지. 함부로 부수지도 않겠지만 고가니까. 그러한 법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자유침해인지. 그 자유침해를 당연시 얘긴다 했잖아요. 군사정부 이후 한국 국민들 자유는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이런 건 다 그 글쎄 위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법이 어딨냐는 거예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용적률과 총수 제한 역시 가능한 한 완화해야지만 원활한 도시 기능과 안전을 위해 일정 정도 제한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거는 이제 좀 약간은 좀 제한을 하죠.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 막 층수가 너무 높아지고 막 밀집되면 또 교통도 이상해지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해요. 이거는 사실은 대출 규제. 문재인은 규제 지역 내 고가 주택과 대출을 영원으로 만들었다. 이는 돈이 없으면 서울에서 살 생각도 하지 말라는 식의 가혹한 차별이자 사적 금융 거래를 국가가 원천 차단한 반문명적 조치였다. 현금이 넘치는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월급을 모아 대출로 집을 사려는 청년 및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찼다. 윤석열은 가장 상징적이었던 15억 초과 대출 금지를 폐지해도 당연히 폐지해야죠. 뭐. 이것도 뭐 자유를 억제하는 거죠. 어떤 또 신분의 이익을 또 보장하는 정책이기도 하죠. 이런 걸 실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문재인 때 40%로 제한된 LTV는 윤석열 때 80%로 확대되었다. LTV가 완화된다고 하여 좋은 일만은 아니다. LTV가 커질수록 위험은 커지기 때문이다. 1억 원 하는 주택과 10억 원 하는 주택이 있다고 하자. 주택 가격이 10% 하락하면 1억 원 또는 1억 원 하는 주택은 1,000만 원 손해나고 10억 원 하는 주택은 1억 원 손해난다. 따라서 주택가격과 개인 형편에 따라 LTV는 달리 정해질 수밖에 없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해가 커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위험을 핑계로 LTV가 지나치게 낮으면 안 된다. 문재인의 대출 제한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잘못되었지만 윤석열의 완화 정책이 계획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험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금융이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면 위험은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혼을 만들었다. 이 위험을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안 된다. 25 하는데 뭐 5억 좀 빌리면 어떻냐. 그거 전혀 위험하지 않다. 이거 위험하고 상관없이 자유를 제한했죠.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주택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 재산을 투입하여 구매한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구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실시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손실과 이익은 정부와 국민이 나누게 된다. 같이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반반씩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주택 구매자에게 시세에 따라 정부 지분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면 정부 입장에서 큰 손실이 나지 않는다. 또 이제 뭐 우리가 투자했는데 네가 사고 싶으면 사. 그렇게 허용할 수도 있죠. 또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저소득의 국민이 고가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정부와 국민이 같이 투자하면 고가의 주택을 저소득의 국민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는데 정부와 개인이 50%씩 투자한다고 가정하자. 개인은 5억 원만 투입하면 주택을 구매하여 거주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정부가 5억 원 투자하고 있으니까.
네가 인수하고 싶으면 인수해. 그러면 되죠. 시세에 따라서. 투입하는 재산의 절반을 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면 개인은 2억 5천만 원만 투입해도 10억 원의 주택을 구매하여 거주할 수 있게 되니 거주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그렇잖아요. 대출 제도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한 반만 대출 받는다. 그럼 별 위험하지 않죠. 그럼 2억 5천만 원만 투입해도 10억 원짜리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가의 집이 주거 환경이 좋잖아요. 적은 금액으로 좋은 주거 환경을 지닐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정부 역할이지. 집 사지 마! 그게 정부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용인이 안 되는 거죠.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자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임대차 3법 유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시장을 왜곡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를 고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인 국회에서 법 개정이 원천 봉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대신 임대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임대료 5% 이내로 올리는 착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의 좌파 세력은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주면 임차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틀린 생각을 지니고 있다. 임차인 편들면 좋은 거 아니야, 임차인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이익을 주고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임차인을 위한 것 같지만 임대주택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임대료는 폭등한다. 임대 못하게 하고 막 나쁜 놈이라고 다주택자는 집 팔아 이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불이익을 주려고 하죠. 그럼 임대주택은 누가 공급하나요? 다주택자 임대인이 공급하는 거죠. 그럼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임대료는 폭등한다는 거예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따라서 임차인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자꾸 이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인이 많아진다는 거는 임대주택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임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임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매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실천해야 한다. 모든 일과 문제의 시작은 생각에서 비롯되니 틀린 생각을 지니고 실천하면 100년, 1000년을 실천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몇 번째 이 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한 번 실패했으면 곰곰이 생각해서 알아야지. 바보천치도 아니고. 100년, 1000년 해보라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지.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결국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세력 대표 정당이 집권했을 때 해결하는 도리 외에는 없다. 그 수밖에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틀린 생각을 수십 년간 고수하며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칠 생각이 없으니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세력이 집권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지지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아쉬운 두 장면을 고르라고 하면 무엇일까? 윤석열 탄핵이냐는 거예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군사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김영삼 정부가 군사정부의 정책을 개선하여 개혁정부가 되지 못하고 포퓰리즘 정부가 된 것이 아쉬운 두 장면 중 한 명이다. 김영삼은 그 군사정부가 대통령을 만들어준 인사잖아요. 근데 군사정부를 부정하고 그냥 포퓰리즘 정부가 돼버렸잖아요. 산업정책을 개선하고 민주정치를 실시하면서 뿌리내리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전형적인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대표 인사가 이 김영삼이 군사정부를 인정할 리가 없었던 거죠. 군사정부의 큰 실책이죠. 노태우의 실책인 거죠.
또 다른 한 장면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이명박 정부가 개혁 정부가 되는데 실패한 것이 아쉬운 장면이다. 근데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입법부와 행정부를 거의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개혁 정부가 될 수 있는 쩔어의 기회였죠. 그때 민주당 완전 폭망했다는 거예요. 한 80석 얻었나?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심하면 그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연합해서 헌법도 개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했냐는 거예요. 국제적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건 잘했, 넘긴 건 잘했지만 개혁 정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이라도 폐기하고 아파트를 공급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거 했으면 큰 업적이죠 사실은. 그것만 했어도 그것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입법부를 장악하지 못했으니 책임이 덜하겠지만 그래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처럼 개혁 정부가 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통령과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배출했다. 그렇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오세훈이었잖아요. 둘이 합심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뭐 했냐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공급에 집중하였다면 부동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같은 당이라는 점은 용적률 상향, 정비구역 지정 속도, 인허가 간소화 등 국회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정적 돌파구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과거는 어쩔 수 없고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좀 그래 집권했을 때 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다 해서 안 알려주고 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쓰니는 현 시대에서 비추어 보면 우파 인사죠. 우파 인사이지만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또 좌파 인사는 당연히 아닌 거고 우파 인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너는 무슨 파냐? 우파 현 시대에서 우파 인사는 맞는데 이거를 쓰니는 어 그래요. 별도의 파를 만들었잖아요. 현 시대에서 음, 현 시대에서 우파 인사이지. 원래는 진짜 소속은 장천 소유파죠. 자신이 직접 설립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